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사를 통해서 자유를 찾는? 그러니까 새로운 서사를 통해서 정말 새 삶을 살기 위해 서사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내가 살던 시대, 주로 이제 그 시대는 사춘기 때가 유신 시대였었거든. 한창 자유롭고 싶을 때 유신 시대에 뭘 좀 맛봤죠. 과거 시대에는 억압이 심했던 시대거든요. 억압이 심했던 시대에는 주 포인트가 뭐냐? 세상을, 내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아봤으면. 이게 1순위 욕구야. 그래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 같이 느껴졌어. 내 과거에 그래. 그리고 내가 삶의 목표를 세울 때도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욕구도 같이 올라왔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시대적 한계라고 하는 거야. 내 욕구가 신세대한테 더 이상 참신하지 않아. 왜냐? 가령 내 자식 세대에는 이미 그걸 누리거든. 그럼 자식 세대 애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억압의 해소가 아니라 이 포인트가 달라진 거라고. 이제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나한테 에너지가 될 만한 새로운 무언가를 주면 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에너지가 될 만한. 근데 그런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학도 되게 자유롭잖아, 애들이. 어학 실력도 늘고, 뭐 외국 경험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기성세대. 난 너희한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나름 노력했다. 이 말이 뭐 조금 나쁘지 않은 정도, 조금 고마운 정도지. 인생에 이 현안 주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부모든 권위자든 이거 주는 에너지가 내가 다른 데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다 매력이 떨어지면은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뭔가 두드리는 게 있으면 뭐 하나의 나쁘지 않음으로, 하나의 좋음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변했어. 그래갖고 이 나레이션이라는 말이 정신분석에 등장한다는 이 자체가 판이 달라졌다는 소리. 판이. 다양한 나레이션을 수시로 접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해서 내가 프로이드 정신분석 연구소의 그 명칭으로 뭐 루브르 박물관 또 몇 개 했던 예술 장르에 내가 이렇게 팔로워로 등록을 했어. 예술적 자료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매일에 그 다음부터 골치 아픈 게 매일에 하루에 10개씩 트위터가 뜨는 거야. 박물관 무슨 이태리 박물관 뭐 이게 박물관 소식 직장 오는데 열어보는 자체가 귀찮아 힘들어. 지금 신세대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수많은 나레이션, 그 고급 지식, 옛날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여기 나와서 어떤 걸 탁 클릭하니까 생생한 어떤 거는 그림으로, 어떤 거는 비디오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 옛날 같으면 완전 유토피아인데, 이걸 10개씩 계속 하루에 오니까 이게 처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수신 차단해버렸어. 그냥 계속 쌓이니까 막 몇십 개씩. 그러니까 요즘에는 넘치는 나레이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에 있는 걸 제대로 표현 못해서 갑갑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삶은 살지 않겠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팔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욕구를 발표하고 싶은 건데 지금은 욕구를 정말 제한해야 되는 자세. 네. 하여튼 억압이 주도되는 시대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창시한 거예요. 그 억압이 주 기제인 사람이 과도한 억압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경증을 갖고 있었거든. 나는 신경증자들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을 줄 게 있어. 신경증자를 만나.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어서 신경증자들의 비율도 진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뭔가 좀 이게 요즘 나레이션이 되게 넘쳐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 또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을 때 이 나레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모호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자유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의 뭔가 나레이션이 있으면은 거기로 포커싱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나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뭐지?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요즘 제 주변에서 하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지? 하면서 애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허무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소확행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지만 막상 뛰어들자니 이걸 해도 재미가 없고 저걸 해도 재미가 없고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성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아요. 되게 공감되는 얘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취하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유가 뭐냐면 한 두 가지만 내가 표현하면 하나는 다양한 나레이션들이 막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나한테서 온전히 작동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게.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없어서 하나로 통합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또 하나는 지금 얘기 나온 그 상황이 포스트 모던 상황이거든. 포스트 모던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중심 이론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정신성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전 세계의 약소 민족이거나 주변 민족으로 있었던 사람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약소 인종이나 주변 인종으로 힘없는 이 대상들도 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목소리를 왜 세상에 이렇게 낮게 보느냐. 그걸 대단히 유연하게 같이 중심 무대로, 중앙 무대로 나올 수 있게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로컬한 목소리들이 있고 보편 담론이나 중심 담론, 중심 관점 이게 대단히 희석화된 상태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나한테 가치로운 것인지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것이 제일 가치로운 것인데 그렇다고 나한테 맞는 것이라는 그 가치 기준 하나만으로도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사회적으로 내가 잘 나가는 건가? 여기서 보장이 안 돼. 오케이? 사회적으로 보장도 되고 나한테 맞는 것.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것에 나의 주관성이 있어야 돼. 니체 선생이 한 말이야. 그 사람이 말하는 초인. 수없이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관점이야. 이 시대가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주입시킨 그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열려있는 관점들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내 것을 음미했다가 다시 이쪽 것도 음미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점을 다양하게 춤을 추듯이 유희하듯이 소화해내고 음미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이 능력이야.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아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 자아의 어떤 통합 능력이 튼실하게 되면 사실은 수많은 관점들이 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그런 건데 이게 흔들리면은 이게 목적성이 더 희미해지고 차라리 하나로 확실한 이야기를 나한테 집어넣던가 뭐 이런 상황이 돼. 자아가 취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이야. 주관성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자기 주관성을 어떻게
담아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인데 지금 대중화되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다 전철 타보면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 나레이션을 갖지 못하고 그냥 붕붕붕 떠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으로 이야기되는 나레이션에 붕붕 떠다니면서 자기 주관성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를 대면하는 거잖아요. 깊은 자기의 어떤 그 참은 자아라고 할까? 그런 것들 대면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한 청년이 대한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학습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니체를 청년 니체를 만나다 그래서 책을 한권 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의 서사, 자기의 나레이션을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레이션 측면에서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소화를 해갖고 자기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고 네. 일단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정신의 능력 이게 먼저 확보가 돼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다양한 나레이션을 섭취해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그 다음에 가능한 거야. 근데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자아가 취약할 경우에 누가 대신 생각해주고 누가 대신 방향 설정해주고 누가 대신 안내해주고 이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에고 사이콜로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아 발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유아나 아동만 해도 사고 기능이 있는데 유아적 자아 상태에 상당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그런 사람한테는 힘 있는 대상이 누구야? 이게 중요한 거야. 힘 있고 안전한. 그것만 섭취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사하고 싶은 거지, 이게. 그래서 에고 사이클로지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자아가 통합 능력이 있고 튼실해야 비로소 다양한 너레이션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유희가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것이 튼실하고 튼실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내 의지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 상당 초기에 결정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평가를 하면은 또 기분이 얼마나 나쁘냐. 그거를 가치 평가적 무드가 아니게 전달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야 돼. 정신분석이 얼마나 기분 나쁜 오는지 알아? 초심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에 그랬어. 전부 다 병리적인 개념과 환자이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 언어를 대중한테 보급할 때 진짜 애먹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뭐 환자 이런 것부터 이렇게 빼고 병리적 개념 최소화하고 그래도 부담스러워. 그래도. 난 이미 틀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기분 나쁘지. 또 이제 바뀌어야죠. 이제 조금 발전해가는 도성이 있고, 내가 보기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2세대, 3세대가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또 바꾸는데 또 더 효율적인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고 뭐 학습 능력이라던가 웬만한 예술 활동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고 심지어는 무슨 인공지능 로봇하고 뭐 이제 관계까지 하게 돼서 사람들이 자기 나레이션은 하지만 남의 나레이션에 그다지 관심은 없고 그냥 자기 만족, 나르시스적으로 그렇게 지금 점점 되고 있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문학의 어느 한켠에서는 면면하게 그 지켜가는 뿌리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사 별로 인기가 없더라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핸드폰이 요새는 진짜 분신 같잖아. 이게 그 상당한 사람들한테 자기적 만족을 주는 거야.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롭지 않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정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건 상당히 문화적 변형과 심지어
인성에도 영향을 대단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 자기애적 심각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 착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 옛날 같으면 노예. 그래서 이게 상당한 혜택이지 뭐. 엄청난 혜택이야. 신기해. 나도 뭐 당장 핸드폰으로 여러분한테 유튜브 해가지고 막 들어서 전달하잖아. 나도 이거는 단순히 부정만 할 수는 없어요. 타협을 해야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외롭고 슬프고 이렇게 해야 고뇌를 하다가 정신분석 공부도 하게 되고 상담실에도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다지 내가 외롭고 문제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얄팍해지잖아요. 요즘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대. 전반적으로 줄었대. 내가 알고 있는 막 과거에 넘치던 사람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심지어 교육 들으러 오는 사람도 줄어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 이거 같아. 그러니까 절급하고 갈급한 그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거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상담도 확 꽃을 폈고요. 맞아. 그 이후에는 그때 거 계속 이렇게 울거가면서 점점 이렇게 쇠락의 기운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희소성 때문에 조금 더 갈 거야. 희소성 때문에. 노예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한 100명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갈급함이 없어지면 좋은 거지, 뭐. 아직도 세대를 키우고 부모 역할하고 나중에 이제 손주들 보고 이런 입장에서 정신분석의 메시지는 여전히 남는다고. 자아가 처음 발달할 때 그때만 주면 돼. 6년. 6년이지. 유학이 3년, 오디푸스기 3년, 6년.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아직 이미 정신분석 배울 때 그 6년의 소중함이 가장 디테일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종의 보존 차원에서 최상의 선물을 이게 줄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니까. 6년만 잘 주면 사실 할 거 다 한 거라니까. 70년은 편하게 놀아도 돼. 이제 놀기만 하는데. 네, 근데 6년을 하여튼 뭐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게 잘 못 주면 70년 동안 그걸 계속 보충해줘야 돼. 이거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책에서 읽거나 무슨 라디오에서 듣거나 뭐 들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알고서 전해주는 그게 모든 사람의 나레이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책에서 읽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긴 나름대로 소화를 한 사람만이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알고서 쓰는 거하고 책에서 들었는데 하고 다르거든. 그거는 있어, 확실하게. 가문을 일으키는 거지. 그냥 그건 자지가 안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요새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물림을 하기 싫다고 그러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나를 빈정하는 사람은 나의 유전자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끊고 싶겠지. 와, 그 나레이션이에요. 그것도 되게 강한 나레이션이네. 그러네. 내 딸만 봐더라도 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 다녀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한테도 기분 좋은 장난이 있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또 애한테 안 좋은 증상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은 하여튼 6년 동안은 이거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중에 70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주시죠. 근데 그걸 요새 젊은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냐 이제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딸한테 얘기를 해주느냐. 제가 너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 엄마 잔소리하면 애 안 낳겠대.
그 사회적 맥락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수입이 없고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던 여성들도 그냥 그걸 그만둔다는 거는 진짜 가치관을 상당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렇지. 그 직장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비 부모용 동영상 만드시면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동영상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근데 저 5년 전에 이 들을 때부터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건 진짜 예비 엄마들이 들어야 된다. 그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대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용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생각. 그렇죠. 그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급한 대로 일단은 하나 우선 이걸 보고 결정해라. 현실적으로 가야지. 3년 동안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죄책감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저도 왜 댓글에 너무 중요해서 이건 꼭 듣고 싶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임신한 친구들한테 꼭 들어봐라 그랬는데 반면 너무너무 이게 저도 지금 너무 내가 너무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박탈감도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단어와 조심스러운 걸로 항상 물어보는 게 직장인 가진 엄마도 할 수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는데 가능하시다고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바로 말해서. 선책은 있는 거죠. 예. 직장 가진 엄마도 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그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돼서 질문들이 계속 던져졌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이드하고 정신분석가들이 답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답이 이제 제너럴하게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아이가 떨어짐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을 견디는 게 1살 이전하고 1살부터 2살 사이하고 2살부터 3살 사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첫 1년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자아의 토대로서. 근데 이거는 기억도 나지 않게 영향을 미치거든. 그랬을 때 1년 이후만 해도 조금씩 있는데 그 분석가들이 답한 게 갔다 와서 아이한테 연속성을 가지게 직장 몇 시간 하고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인 불가피성과 엄마가 이게 몰입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건 적절히 그래도 그럭저럭 큰 탈은 안 난다 뭐 이 정도지. 근데 이것이라도 지켜지면 자선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듣고 일단 일단 오자마자 안아줘야 된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똑같은 안아줌에도 그것이 갖고 있는 기운이 다른 거지. 그런 거를 잘 해서 남겨주시면